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제2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정보 공개와 관련된 문제인데 행정쟁송법 관련된 논점이라고 한다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설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설문 1번과 관련된 문제로서 그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단서들로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체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가능성이 특별히 없다고 해서 설문 1번은 생략을 해놓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만 좀 같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A 고등학교 교장인 갑은 A 소속 교사인 을의 행실이 못마땅하고 A 고등학교 교장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소속교사 을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소속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게 되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그 소속단체인 교사연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중에 을이 신청한 예를 들어서 을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통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A 학교 시설의 개방 및 그 이용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소 갑의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을이, 교사가 을이죠. 학교장 갑의 업무 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대한 증빙 서류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답변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과연 A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아닐까? 그러면 사립학교도 정보 공개법상의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같은 문제는 전부 다 설문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A 고등학교 교장은 행정청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갑에 청구된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은 A 고등학교 교장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니고요. A 고등학교 교장이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차 마시고 했던 그 상대방으로서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단서 제6호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공개 대상 정보여서 그래서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문 1번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이것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제6호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A 고등학교 교장이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개괄적 사유만을 이렇게 그냥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공개 결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개괄적 사유만 가지고서는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것만 갖고 봐도 이건 바로 위법한 비공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6단계에 거쳐서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아니니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뢰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요. 설문 2번을 보시게 되면 갑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을이 취소를 제기하여 다투던 중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우선 취소를 이미 제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의 치유 문제가 아니라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자 치유에 대한 문제는 작용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시하고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는 항상 하자의 치유 문제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논의를 하게 돼요. 하자 치유 중에 특히나 뭐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하자 치유에 대한 법리랑 그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법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 그 논의 구조 자체가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자 치유에 대한 문제랑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근거해서 처분을 할 때는 왜 그와 같은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게 바로 처분 사유고 그래서
처분 시점에는 이유 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 제시의 절차상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이유 제시의 내용상 문제인 것인가 이에 따라서 이유 제시의 절차상 문제라고 본다면 그것은 하자의 치유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유 제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이유 제시의 문제가 결부된다는 점에서 또한 하자 치유와 연관지어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취소송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자의 치유는 취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예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면 하자 치유 문제고요. 그 다음 이미 다툼이 발생했다 이러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예요. 어쨌든 취소송을 제기해서 다투고 있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문제라는 것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결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결정에서 화살표 한번 당겨 보시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거부 처분이라고 써놓으세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논의는 항상 이 1, 2, 3, 3단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 쓰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솔직히 처분사유 추가 변경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머리가 정말 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거 3개 써주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답안지에는 이거 3개만 다 나오면 여러분들 기본 득점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맨 끝에 보세요. 시간 상한기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히 거부 처분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거부 처분. 그러니까 이따 보시면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처분 사유만이 추가나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 처분을 했을 때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만이 추가나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처분 시가 위법성 판단 기준 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위법성 판단 기준 시가 논점으로 항상 걸리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거부 처분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비공개 결정에서 거부 처분을 도출을 한 겁니다.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 문제가 나왔으면요. 여러분들 이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대한 학설 대립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추가 논의가 거부 처분 문제가 나오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대한 논의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찍으셔야 된다는 점,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따라서 달리 좀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건 이제 재량행위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사유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처분 사유로 보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것을 재량권 행사하는 근거도 역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처분 사유로 보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자유롭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 논의하셔도 되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 논의가 좀 더 추가돼야 된다는 점,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진 자유로워지고 그다음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하나 더 써줘야 된다. 거부 처분 문제. 갑은 위사유 이외에 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외에 동그라미 치시고 화살표 당겨갖고요. 처분사유 추가입니까? 변경입니까? 추가예요. 추가. 그죠? 기존의 처분사유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탭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에 대한 문제로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학교장의 업무 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이것은 법인단체, 그러니까 학교의 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한이에요. 추가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게 바로 위에는 이외 때문이고요. 그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에이, 끝난 거예요, 사실. 그쵸? 왜 끝난 거예요? 앞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단체의 경영상 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하고 양쪽에 공통성이 있는지 보세요. 공통성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잘 알고 계신 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예요. 공통성이 없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될 수 없어요. 결론 너무 단순한데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논의는 취소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처분인지 아닌지부터 살짝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처분은 무슨 처분이죠? 예, 거부 처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문제 1로 들어올 건데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고요. 얘가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기 때문에 얘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고등학교 교장 갑이죠. 예, 공공기관이 이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 정보공개를 한 정보공개 청구인 있죠? 지금은 누구예요? 예, 소속교사 을입니다. 을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실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의 구체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바로 헌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를 실현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성 인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 정보공개법 제3조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본문에 따르게 되면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예,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기속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가 정보공개 결정은 기속행위다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 청구 대상 정보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그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가 만약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다면 이 비공개 대상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요.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에 있습니다. 예, 단서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9조 1항 단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 규정을 근거로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예, 비공개 결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여기 2번이 없네요. 예, 2번에 있어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기속행위 재량행위 예, 정보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 행정처분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거부, 이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보공개 결정은 처분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분에 대한 거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청권이 인정되어야지만 그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을 텐데요. 예, 특히나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라고 돼 있어요. 물론 3번 나오진 않아요. 한 번 나오는데 정보공개 청구라고 해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비공개 결정이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대한 문제는 원처분이 기속행위면 거부처분도 기속행위고 원처분이 재량행위면 거부처분도 재량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정보 비공개 결정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 고등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이런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정보공개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라고 해서 예, 특별법이 있어요. 여러분 답안지 1페이지 한번 잠깐 봐보시게 되면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특례법 이게 바로 정보공개 영역에 있어서 교육기관 관련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A 고등학교 교육기관이니까 먼저 이거부터 적용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게 되면요.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즉 비공개 대상 정보 같은 규정이 없어요. 예, 그건 정보공개법 구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얘가 이제 특별법인데 우선 얘를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정보공개법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오냐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4조에 따르게 되면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바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입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을 적용시킨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반대로 정보공개법 제4조에 보시게 되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시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4조와 정보공개법 4조를 근거로 해서 얘가 특별법, 얘가 일반법이어서 얘가 이제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설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제6호와 7호에 근거해서 처음에는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부족해 보이니까 플러스 시켰습니다. 여기서 대체가 아니라 추가였었습니다. 즉 뭐예요? 변경이 아니라 추가 플러스 알파 들어왔습니다. 알파 들어오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제7호에 근거해서 법인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를 과연 허용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처분 사유는 우선 제일 먼저 방금 나왔던 거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자유 침해에 대한 이 처분 사유는 어디에 등장했었겠습니까? 비공개 결정 처분 통지서가 날아갔을 때 처분 통지서에 이유 제시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처분 사유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은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는 처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처분의 공통처분 절차로서 이유 제시가 행정절차법 23조를 근거로 해서 행해졌을 것이고요. 여기 이제 처분 사유를 제시할 때 그 처분 사유에는 그 사실적 기초가 되는 사실상 근거와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근거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뭘 조심을 해주시냐면요. 여기 이제 별표를 1578개 이제 기억하시죠? 1578개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 만날 때도 얘기를 해주세요. 중요한 논점이다 그러면 157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조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유 제시를 하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가 나오면요. 이유 제시라는 표현은 반드시 한번 등장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 강평에서는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답안 내용에 3분의 1 이상을 이유 제시에 할애하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참 이유를 그 이유 제시를 3분의 1 이상 그만큼 비중을 둬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두세 줄 정도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이 사실상 근거와 관련된 게 1로 들어왔고요. 법령상 근거와 관련된 게 1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심화학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가 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잠시 눈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근거 부분에 있어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상황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둘 다 처분 사유죠. 추가나 변경하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비교를 하도록 합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하자의 치유와 비교를 해서 논의한다고 했고요. 양쪽 모두 뭐냐면 행정경제, 소송경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두 친구가 하자의 치유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경제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말이죠. 처음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처분 시점 1.3초 뒤에 청문을 실시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처분 이후에 행해진 청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됩니까? 사후 충족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후적 요인을 근거로 해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시키지 않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을 시켜서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네 해서 취소 판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사후 충족 행위로서 청문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취소 판결 이후에 다시 재처분을 하면서 행정청은 자기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됐죠. 알았으니까 사후 충족 행위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알아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위법 사유 시정하고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위법 사유를 시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처분할 때는 청문 실시 안 해서 미안했어. 이번에는 꼭 청문을 실시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청문을 실시하고 나서 똑같은 처분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위법 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기속력에 반합니까? 만약에 동일한 처분이 기속력에 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판례에 따랐을 때 위법 무효가 되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위법 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처분, 여러분들 반복 금지의 위반 요건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고요. 기속력의 적용 범위로 접근해 보셔도 되고요. 어디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하자 치유를 인정을 시켜서 취소 판결을 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겠죠? 근데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도 위법 사유 시정하고 다시 그 처분을 하니까 그 처분이 또 살아남았죠? 결과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자 치유를 인정하면 처분은 한 번만 등장해요.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고 취소 판결 이후에 위법 사유 시정하고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이 두 번 등장하게 되죠. 불필요하게 한 번 더 했네요. 행정경제의 효율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 치유도 행정경제의 효율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사실 적법한 처분도 위법한 처분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특히 위법한 처분에 있어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의미가 있으니까 위법한 처분을 한번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처분 사유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추가나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그 처분 사유에 근거하게 되면 새로운 처분 사유에 근거하게 되면 그 처분은 적법해진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용 도중에 피고행정청이 주장을 합니다. 새로운 처분 사유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아까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에 위법했던 처분을 그냥 보고 취소 판결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취소 판결 이후에 다시 재처분을 하면서 그 추가나 변경을 주장했던 사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가 변경 주장했던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한다면 그럼 그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만 처분을 해도 되는데 두 번을 처분을 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행정경제, 소송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짚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하자 치유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추가나 변경하려고 주장했던 그 사유에 근거해서 다시 동일한 재처분을 했을 때 항상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공부가 많이 덜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 귀를 닫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상황하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행정경제 효율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을 하는데요. 만약 if 이와 같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것이 당초 처분 사유에 따랐을 때 그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소 판결이 나오겠죠. 취소 판결 이후에 재처분을 하면서 그 추가나 변경을 주장했던 사유, 그 사유를 근거로 해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처분을 해봤을 때 이것은 동일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속력 테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실제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처분 사유라고 한다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했던 사유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속력에 위반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논의할 때도 이것까지 동일한 처분 사유였다라고 이렇게 봐주게 돼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라는 것이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가 되는데 당해 처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기속력에 위반되는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어떤 뭔가의 의미를 느끼셨나요? 아직 못 느끼셨으면 잠시 법령상 근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느낌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근데 사실상 근거 부분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이런 기준을 잡은 이유는 이따가 나오게 되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실체상 한계 부분 때문에 이 기준 먼저 잡고 한번 들어가 본 건데요. 근데 여기 이게 만약 X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나중에 기속력에 반할까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원래부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원래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을 안 하면 이렇게 행정경제 효율성에 반하게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부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건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의 실익이 없어요. 원래 처사추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불가한 부분이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따가 보게 되는 실체상 한계에 위반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근데 만약 안 된다고 본다면 행정경제 효율성에 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 건데 만약 안 된다고 본다면 이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논의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법령상 근거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법령을 근거로 추가나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새로운 법령을 근거로 추가나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 뭐요? 법령상 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법령을 근거로 추가나 변경을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거든요. 이따가 보시면 시간상 한계와 관련돼서 논의를 해봤을 때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면 돼요. 그것은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든 법령상 근거로서 처분 사유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원래 되는 쪽이에요. 되는데 만약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위법한 처분으로 그냥 본다면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법적 근거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추가 변경하려고 했던 그 주장 사유로서의 법적 근거 이것은 동일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속력 우리 논의할 때 그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가 바로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범인데 당해 처분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한 처분이 아니어서 기속력 위반은 없다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비교하면서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처분 당시 법령인가 개정된 법령인가 이 문제는 시간상 한계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실체상 한계 때문에 사실상 근거 쪽에서 그죠? 법령상 근거 쪽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건데요. 시간 상한계에 따르게 되면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된 법령은 고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된다면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 되는 거여서 그래서 여기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논의하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뭘 했었냐면 여기 요 자리에 딱 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자의 치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있어서는요. 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그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동일한 처분은 살아남게 된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처분을 두 번 한 셈이 되기 때문에 행정경제 효율성에 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하자의 치유와 달리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기속력에 반하고 얘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행정경제 효율성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핵심 논의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문제인데, 그쵸? 이 부분에서는 행정경제 효율성에 반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논의에 실익이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모든 논의가 싸그리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속력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서 효력마저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행정경제 효율성에 반하는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주장했는데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은 어떻게 하게 돼요? 똑같은 처분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돼요. 만약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위협한 처분이어서 취소 판결이 나온다면 행정청은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사유를 좀 더 덧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싫어 이러면 그럼 이거 고려 안 해서 나온 취소 판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유를 가지고 또 똑같은 처분을 할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은 행정경제효율성에 반하는 상황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기속력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가 행정경제효율성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위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경제효율성에 반하는 두 번째 처분이 나온 건 매한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답안 쓰실 때는 제 답안에 있는 대로 그 추가나 변경하려고 했던 그 새로운 처분 사유를 근거로 동일한 처분을 또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경제 효율성에 반해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여러분 답안지 못 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자유 침해라는 문제하고 법인단체 경영상 비밀 침해라는 문제는 양자의 공통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이 안 돼요. 공통성을 왜 논의하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공통성의 문제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 논의는 이제 여기쯤에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에 나오는 1, 2, 3를 기억을 해보도록 하는데 먼저 2부터 보도록 합니다. 2. 여러분 하자치유 답안 같은 걸 쓰는 경우에도 여기 똑같아요.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학설, 전면적 긍정, 전면적 부정, 제한적 긍정, 판례, 제한적 긍정, 검토, 제한적 긍정. 그 다음 한 개 들어와서 사항적 관계, 실질상 관계, 시간상 관계. 하자치유도 이래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쓸 때도 하자치유하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항상 머릿속으로 비교하면서 기억을 하는 게 참 편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자치유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자치유를 전혀 공부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분사유 추가 변경 그 자체로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요건 뭐냐? 행정소송법에 만약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그만일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다면 어쨌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 대립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행정경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인정을 하자.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면적 부정설. 아까 우리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적법한 처분, 적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위법한 처분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을 해서 그것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고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원고 방어권 침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 위법한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말이 돼. 그렇다면 위법한 처분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법치행정의 원칙상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할 수 없어요. 아니, 이유 제시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유 제시 때 잘못한 거 나중에 가서 바꿔도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하자라고 보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578입니다. 그 다음 판례. 판례 역시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는데요. 판례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라고 볼 때 필요한 단어는 뭘까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만 인정된다라고 했던 그 판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 우리도 역시 그 입장을 취해요. 행정경제 효율성을 주장한 친구는 바로 긍정설입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고려했던 친구는 부정설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양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대응성 측면에 있어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제한적 긍정설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계 논의가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제한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것 자체, 그와 같은 법리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가능성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항적 관계, 하자치유를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하자치유는 무엇이 있었나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치유는 오직 취소 사유에만 국한되는데 취소 사유는 물론 위법한 처분이 전제되고 있는 것 맞죠? 그런데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무입니다. 무. 예, 이 무는 뭐예요? 모든 처분이 전부 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 적법한 처분도 마찬가지고 위법한 처분도 마찬가지고 예, 엄연히 적법한 처분인데 피고행정청이 불안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해서 예, 적법하다는 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심지어 무효인 처분도 역시 예, 처분 사유 추가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든 처분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별도의 사항적 한계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그 답안지에는 써주셔야 됩니다. 예, 모든 처분이 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체 상한계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하자의 치유에서도 원고의 방어권,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사 추변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한번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중심은 바로 이거예요. 처분권주의에 반하면 아니 된다 이겁니다. 예, 피고행정청의 그와 같은 추가나 변경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왜? 지금 그것은 예, 이 동일한 처분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처분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버릴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다면 소송물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새로운 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소송 내에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하는 문제에 이 범주를 이미 일탈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말아야 돼.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처분권주의라는 것은요, 원고에게 그 소의 개시, 소의 종류, 소송물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원고의 처분에 따르는 부분 중에 여기 있는 소송물입니다. 이 소송물 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춥니다. 여기서 소송물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여기서 이 소송물 때문에 1단계 논의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소송물 논의가 1단계로 이렇게 들어와요. 저기서 뒤에서 우리가 소송물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송물의 변경을 가한다, 가하지 않는다는 소송물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변경을 가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소송물의 인정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소송물의 범위를 크게 설정할 것인가 작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비례해서 달라지게 돼요. 소송물의 범위를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소송물의 변경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소송물의 범위를 좁게 봐버리게 되면 소송물의 변경을 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물의 범위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인정 범위는 서로 비례해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학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의설, 협의설, 중간설 이렇게 있는데요. 광의설은 특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특정 기억하시고요. 일반 기억하시고요.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그 처분의 내용만 동일하면 그 처분은 같은 처분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유의 근거에서 만약에 처분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두 개의 처분은 그냥 같다가 봐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개개의 위법 사유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아니라 위법성으로 보는데요. 소송물을 이렇게 작게 봐버리게 되면요. 어떤 결과로 연결되냐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똑같아져요. 여러분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해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 위법 사유하고 여기에 있는 개개의 위법 사유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취하게 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설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일반입니다.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 당해 처분이라는 부분에서 당해 부분에 들어가는 게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에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것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중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도 중간설의 입장을 취하는데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물의 범위를 넓게 볼 것인가 좁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판력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기판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측면을 살펴보시냐면요. 기판력 같은 경우에 그 적용 범위로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렇게 있죠. 주관적 범위,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 범위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객관적 범위가 뭐예요? 객관적 범위, 이게 바로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에는 누구와 누가 포함되죠? 소송 당사자하고 후소 법원이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 소송 당사자 기억해 주세요. 소송 당사자. 소송 당사자에게 있어서 기판력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사부재리효, 그렇죠? 같은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없는 힘으로서의 기판력. 그래서 일사부재리효 이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이걸 보세요. 이 소송물을 넓게 넓혀버리게 되면 기판력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겠죠. 소송물을 좁게 보면 기판력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소송물을 넓게 보면 일사부재리효, 즉 불가쟁의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 소송물을 좁게 보게 되면 소송 당사자에게 불가쟁의 범위가 좁게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소송물을 아주 크게 봤을 때 이거예요, 방위설. 작게 봤을 때 이거예요, 협의설.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소송물을 넓게 봐버리게 되면요, 불가쟁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다툼은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경제 효율성 측면의 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불가쟁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물을 아주 좁게 봐버리게 되면은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아닌데 기각되면 그러면 자기구속원칙 위반일지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계속적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경제 효율성에서는요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어서의 또한 양쪽은 이해와 예죠. 이해와 예죠. 있어서의 조화 균형 달성. 그래서 중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럼 중간설은 예였죠. 그래서 중간설 데리고 들어옵니다.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 당해 처분은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죠. 얘를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처분권주의에 반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처분권주의의 내용에는 1, 2, 3가 있었고 그 중에 3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송물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만약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을 때 이 당해 처분이 아니게 돼버리면 즉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버리게 되면 소송물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봐요. A 처분의 위법성 일반, B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보면 이것은 A라는 소송물과 B라는 소송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물이 바뀌어버리는 게 돼요. 그렇다면 처분의 동일성은 무엇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냐면 처분의 내용의 동일성과 그 다음에 처분의 사유의 동일성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처분의 내용의 동일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철거 명령 처분과 영업허가 처분은 처분의 내용이 동일한가요? 다르죠. 그렇죠? 그 처분의 내용적 구속력, 상대방에게 미치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게 처분의 내용의 동일성이에요. 이게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그렇죠? 같은 처분의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처분의 내용의 동일성, 같은 내용의 처분의 유지를 목적으로 추가 변경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처분 사유의 동일성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 사유의 동일성은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하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하고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와 같은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하는 것이 소송물의 변경을 가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소송물이 뭐였습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었어요.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 부분은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와 관련돼서 논의되는 것이고요. 위법성 일반에서 그 일반 있지 않습니까? 1반, 2반, 3반 할 때 그 일반, 그 일반은 바로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쪽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장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거 이 부분은 뭐랑 관련돼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거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건 어떻게 봐요?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일반에는 67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니까 법적 근거는 막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봤으니까요. 실체상 한계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며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는 무제한적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때 사실상 근거 쪽의 제한 사유는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것이었고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 한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게 되면 추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당연히 판결 시에 가능하겠죠. 이것은 한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계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처분 사유 지금 추가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그 처분 사유가 언제적에 있었던 친구여야 되는 것인지 그 존재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존재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냐면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언제인가예요. 만약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판결시로 보시게 되면 판결시 전까지만 존재했던 사유라고 한다면 전부 다 주장해도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기 때문에 처분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추가 변경을 할 때 그 처분 사유는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여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실상 근거와 법령상 근거 모두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실체상 한계하고 시간상 한계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요. 실체상 한계 쪽에서도 제한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시간상 한계 쪽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처분 당시에만 객관적으로 존재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거 쪽에서는요. 실체상 한계와 시간상 한계 양쪽의 제한을 받고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를 추가나 변경할 때는 실체상 한계 쪽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근거라고 할지라도 시간상 한계의 제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개정된 법령 이런 것은 원래부터 추가 변경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판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답안을 통해서 결론을 같이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